그 다음에 이제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외교 목표는 거의 같아요. 뭐겠어요? 주권을 지키고요, 영토를 지키고요, 자신의 체제를 지키고요, 국민을 지키는 거죠. 이건 다 똑같아요. 중국도 동일해요. 근데 중국은 개혁기에 특별한 목표로 덩치아핑이 두 가지를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련처럼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말려들어서 군비 경쟁을 해서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자본기술 시장을 선진국에 위준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과 대립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환경 조성. 이게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조성이에요. 이건 두 가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미군이 자꾸 군사훈련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하는 거예요. 또 남한 주도로 뭐가 통일되는 거 중국은 원치 않는다고 좀 봐요. 왜? 남한 통일돼서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현상유지 정책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로는 중국 지도부들은, 지식인들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고 간주해요. 특히 천안문 사건, 소련 붕괴 이후에 그래갖고 강대국의 봉쇄 조제와 국자적 영향력 확대, 이거를 제2의 목표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1목표와 2목표가 충돌하면 1목표 우선이에요. 즉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핵심 이익이에요. 핵심 이익은 국제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사활적 이익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근데 중국은 이제 이런 용어를 자기 용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게 핵심 이익이에요. 이거를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만 이게 핵심 이익이다. 그래서 이거에 건드리는 게 다 발끈해요. 그리고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하고 그 다음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이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나라가 내정 간섭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죠. 오히려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국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관련 당사국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불장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발끈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국내 문제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중국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를 국가원수가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 나라와 거의 1년 정도 동안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요 세 가지만 굉장히 조심하면 됐는데 2007년 이후에 핵심 이익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요. 이건 시진핑 정부 때가 아니라 후진타오 정부 때예요. 시점을 잘 보세요. 2007년, 2008년이면 어떤 때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발달할 그뿐이에요. 뭐라고 바뀌느냐? 주권 안전 발전이 중국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이 갑자기 핵심 이익에 들어가 버려요. 이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말로도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힘을 갖고서 이거를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앙국가안전위원회라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NSC라고 해서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 어떤 정책을 쓰면요. 중앙의 정책과 지방의 정책이 따로 노는 수가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거기엔 남사군도 서사군도 일부에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섬을 장악해서는 거기다가 활조로 이런 거 깔기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군사기지화한다.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매년 서너 차례씩 군함을 보내서 거기를 순항을 하고 있고 공해라 이러면서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남중국해에 대해서 군사안보적인 강화 방침을 썼어요. 근데 전에 해남성이라고 하이난성 중국에 있는 성 중에 하나인데 거기 남중국해랑 가까운 데거든요. 거기서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남중국해의 크루즈선을 여행객을 모집했어요. 왜? 해남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필요하죠. 이처럼 중앙하고 지방이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또 외교부에서는 이런 얘기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해서 뭐라고 했느냐? 구룡치수다. 9마리의 용이 물을 다스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물이 튀기면서 조장해. 이걸 없애버렸어요. 시진핑이. 딱 만들어 놓고 지금은 목소리 딱 나와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요. 더 중요한 문제가 인민해방군 개혁이에요. 군개혁이에요. 중국 군은요. 그전에 군은요. 종합적인 통합지휘 능력, 합동 작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중국 영토를 능력이 안 되니까 군이 능력을 안 되다 보니까 7개의 전구로 나눴어요. 이렇게 지역구로. 그리고 7개를 나눠서 그걸 각각 분리해서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전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전은 공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해군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장쩌민도
이걸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왜? 군이 반대를 해서, 특히 육군이 반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니까. 이걸 시진핑은 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이에요. 저는 만약 시진핑 총서기가 물러난다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한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잘한 것 한다면 전 이걸 들을 것 같아요. 이걸 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30만도 줄이고 중앙군사연합에서 핵심은 뭐냐? 미군과 비슷하게 종합적인 작전 능력과 그 다음에 통합 지휘 능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2035년 무렵에는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걸 좀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양 강국을 선언했어요. 현재 지금 2개의 항공모함을 운행하고 있어요.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군사력을 투사한다라는 거예요. 즉 확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대국은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익이 걸려 있어서 그래요.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은 1996년 무렵부터는 원유를 수입해 와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수입해요. 근데 그 원유의 60%가 어디로 오느냐? 페르시아만 쪽으로 해갖고서 인도양으로 해서 말레카에서 남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근데 바다는 지금 누가 지킬까요? 네, 미군이 지켜요.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 11개가 있는데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지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유사시에 석유 끊기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또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해요. 수출입이 1년에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까지 가요. 또 직접 투자한 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거기에도 이미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나가 있고 수천억 달러가 투자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항공모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도 항공모함 2대, 이거는 디젤 엔진이에요, 만들고 있고, 또 한 대 만들고 있고요, 핵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파 3대 정도는 남중국 해갖고 연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만드는 항공모함은 다른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중국은 정말로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나? 최소한 당분간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바로 핵심 이익만큼은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만해요. 그다음 남중국해.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전략이에요. 그 이후로 더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전략은 그래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까요? 지금 새로 바이든 정부 들었던 미 국무장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은 잘못된 게 없다. 계속 계승하겠다. 대신 방식은 바뀔 거예요. 즉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 그랬죠? 왜?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똑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내지는 어떤 학자는 봉쇄라고도 표현해요. 막을 수 있을까? 따져볼까요? 첫째, 경제적으로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중국은 이미 자생력을 가졌어요. 이미 2019년에 14조 달러가 됐고요, 작년에 15조 달러 가까이 됐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성장의 3대 요소, 소비, 투자, 수출인데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즉 중국 성장은 내수와 국내 투자로 된다는 거예요. 90%가. 이런 상황에서는 물건에 무슨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데봤자 영향 없어요. 정말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으면 2000년 전후 그때 했어요. 2000년 그때는 중국의 GDP가요 1조 달러밖에 안 됐고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60%가 넘었어요. 이때는 정말로 저렇게 했다라면 심각했어요. 지금은 딱 없어요. 미중 간의 무역액이 뭐 4천억에서 6천억인데 거기서 뭐 1, 2천억 빠진다, 이게 중국 경제 휘청거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대신 뭐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는 공급망을 그래서 지금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회담할 때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무슨 현대, SK 막 축켜 세우고 막 이랬던 이유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기술 자립도 문제.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을 한 10개 정도 뽑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AI, 뭐 빅데이터, 데이터 들어보셨죠? 핀테크,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재생에너지 등등 보면은요, 약간의 차이 있는데 그 한 10가지 중에서 미국이 5가지는 우위, 4가지 중국이 우위예요. 하나는 유럽, 한국과 일본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경쟁의 핵심은 군사 대결, 중국의 세계 제패 이게 아니에요. 혁신 전략 90년대 중반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국은 소련이 아니에요. 옛날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소련을 주저앉힌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었죠. 군비 경쟁을 통해서. 근데 소련은 군사 대국이었지 경제 대국이 아니에요. 그때 소련이 잘못된 게 두 가지예요. 미국과 군비 경쟁한 것과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쓰고 10년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흔히 뭐 덩시아핑의 유언이다. 뭐 유언은 아니고요. 덩시아핑이 이미 소련 붕괴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미국과 관련해서 절대로 두 가지 하지 말라. 하나가 뭐냐? 군비 경쟁하지 말라. 두 번째, 민주화하지 말라. 소련처럼 불련되다. 어쨌든 그래요. 거기다가 미중 간의 높은 상호 의존성. 예를 들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1천억 달러거든요. 한국이 4,500억 달러 되는데 3조 1천억 달러인데 그중에서 거의 1조 달러가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과 일본이요 미국 최고의 채권자예요. 재미난 현상이에요. 거기다 1조 달러 정도를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유학생들이 8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한국에 한 7만 명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약 38만 명이 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1년에 내는 등록비 학비만 해도 150억 달러가 된대요. 양국 무역액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3, 40년 동안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누적 투자에 수천억 달러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국이 그렇게 옛날 소련이 그랬듯이 냉전체 딱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냉전이란 말 이런 말 잘 안 써요. 미중이 경쟁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념적 군사 딱 나눠졌어요. 무슨 뭐 소련이 중국과 무슨 무역을 하고 학생을 40만 명씩 보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중국은 일본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써라는 요시대 독트린이라고 일본 총리예요. 1955년이 56년에 총리였었는데 그렇게 선언을 해요. 앞으로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하지만 경제는 일본이 한다. 그게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일본이 수출 많이 하고 경제력이 세지고 그러는데 환율 갖고 조작한다 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엔화를 높인 거, 엔다카를 만든 것, 그걸 프라자 합의라고 그래요. 이때 일본은 손을 들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때 문제로 인해서 1990년에서 91년 일본의 버블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 처음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지금은 30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일본이 망하진 않지만 지위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중국의 GDP가 5조 8천억이고 일본의 GDP가 5조 6천억이에요. 10년 전에 거의 1대1이죠. 그럼 작년은 중국의 GDP가 거의 15조가 되는데 일본의 GDP는 5조 달러가 안 돼요. 몇 배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3배 차이가 난 거예요. 이러니 일본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자기 자리 잡겠다라는 그런 국가예요.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고 드러나 플라자 합의라는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일본은 따르지 않아요. 중국이 따르지 않아요. 이런 요소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의 모든 전제 조건이 하나가 뭐냐? 미국이 다시 강성해진다. 미국이 다시 세계의 리더가 된다.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럴까? 미국이 과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알고 있는 미국인가?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문제가 많다는데 그러면 조 바이든 정부 이후의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이 다시 엄청난 그런 국가가 될까? 쉽지 않아요. 빈부격차 너무 심해요. 인종격차 너무 심해요. 다른 나라 국민 모두게 뭐 장벽 세우고 뭐 하라고 이러면서 미국이 가진 장점, 개방성, 포용성, 보편성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거기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뭐 최신 첨단 이런 거 기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깐다 1조 9천억 달러, 2조 달러. 그게 이제 국회에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깔 정도로 인프라도 좀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적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다 해서 중국이 뭐 당분간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앞으로 짧으면 10년, 길으면 20년까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중국이 기회이다라는 거 말할 필요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넓은 시장, 가장 활력 있는 경제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활용해서 1997년 경제위기, 2007, 2008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중국은 기회입니다. 넓고 넓은 황금 시장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자체 경쟁력이 없을 때 중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조영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